태국 상공의 드론이 하루 30번씩 떨어졌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1,000짜리 중국산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태국은 하루에 3천만 달러를 태워야 했죠. 미국도 유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태국이 선택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니고 한국은 단 하나의 선택만 했습니다. 민간인부터 지키는 것이었죠. 이 결정 이후 태국에서 벌어진 일은 전쟁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마르크 듀부아입니다. 올해 나이는 49살입니다. 2025년 3월, 저는 방콕에 도착했어요. 아세안 안보자문단 소속으로 파견된 임무였죠. 태국 정부가 요청한 건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날아오는 드론 공격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제시였어요. 공식적으로는 분쟁이라 불렸지만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충돌 정도로 보고되고 있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낀 건 열기보다 평온함이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넘쳐났고 카페마다 관광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같지 않았죠? 택시 기사는 제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프랑스라고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이냐는 질문엔 일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죠. 브리핑은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작됐습니다. 태국 공군본부 회의실엔 10여 명의 장교가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책임자는 50대 후반의 준장이었죠. 그는 제 경력을 간단히 소개한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캄보디아 측에서 날아오는 드론은 중국산 저가형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모델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조는 단순했어요. 폭약을 실은 소형 비행체가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 충돌하는 방식이었죠. 가격은 대당 $1,000 미만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로에서 분석했던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사례와 비슷했어요. 문제는 빈도였습니다. 하루 평균 10대에서 20대가 국경을 넘었어요. 목표는 대부분 민간 시설이었죠. 아파트, 병원, 전력 변전소,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두 명 정도였죠. 하지만 매일 반복됐습니다. 준장은 지도를 펼쳤어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공격 지점이 국경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패턴은 없어 보였죠. 어제는 북쪽 마을, 오늘은 남쪽 도시, 내일은 중부 지역 이런 식이었어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기존 방공 체계는 작동하지 않느냐고요.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더론 포착이 어렵다고 했어요. 드론이 너무 작고 낮게 날았죠. 대공포는 느렸고 미사일은 과했습니다. $1,000짜리 드론을 $1,000,000짜리 미사일로 격추할 순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맞지 않았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교들은 각자 의견을 냈어요. 누군 국경 봉쇄를 제안했고 누군 보복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았죠. 국경은 너무 길었고 보복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렀어요. 저는 그날 오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원이었어요. 방콕 외곽의 작은 의료시설이었죠. 건물 3층 한쪽 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드론이 새벽 4시쯤 충돌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환자는 없었지만 간호사 한 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죠. 현장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파괴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폭약량이 적었죠. 하지만 정확했어요. 병실이 아니라 의료 장비 보관실을 마쳤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정교했죠. 저는 파편 몇 개를 수거했어요. 분석팀에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속 조각은 가벼웠고 표면은 거칠었어요. 대량 생산품처럼 보였죠. 정밀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밀했어요. 이 모순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 다른 공격이 있었어요. 이번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드론이 떨어졌죠.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저는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경찰이 이미 통제선을 쳤더군요. 주민들은 밖에 나와 서 있었어요. 얼굴엔 공포보단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말했어요. 이게 벌써 이번 주 3번째라고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젠 익숙해졌다고 했죠.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주차장 바닥엔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폭발 흔적이었죠. 반경은 3m 정도였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고 기둥 하나가 금이 갔어요. 역시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저는 태국 공군 분석관과 함께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공격은 415건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3명, 부상자는 151명이었죠. 숫자만 보면 작았어요. 하지만 분포를 보니 달랐습니다. 피해는 전국에 퍼져 있었어요.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까지 공격받았죠. 분석관은 제게 물었어요. 이게 전쟁이냐고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정의로 보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도 없었고 대규모 교전도 없었죠. 하지만 민간인이 죽고 있었습니다. 매일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나토 시절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시리아 내전 당시 드론 공격 패턴 분석 보고서였죠. 당시엔 드론이 주로 군사 목표를 노렸습니다. 탄약고, 지휘소, 검문소 같은 곳이었어요. 민간, 시설 공격은 드물었죠. 태국 사례는 달랐습니다. 군사 목표는 거의 없었어요. 모두 민간이었죠. 의도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를 주려는 건지,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5건, 어떤 날은 20건이었죠. 예측은 여전히 불가능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돌았습니다. 병원, 시장, 학교, 공장을 봤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드론의 정확도였습니다. 목표를 빗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건물 특정 층, 특정 구역을 정확히 맞췄죠. 저가 드론치곤 너무 정밀했습니다. 저는 준장에게 보고했어요. 이 드론엔 정밀 유도 장치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GPS 기반일 거라 추정했죠.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유엔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제재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상황을 주시한다고만 했죠. 유럽은 더 관심이 없었어요. 태국은 멀었고 분쟁은 작았으니까요. 저는 프랑스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 상황은 기존 전쟁 교리로 대응 불가하다고 썼어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답변은 일주일 뒤 왔습니다. 계속 관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연속 공격이 있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2건의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에 2~3건꼴이었죠. 피해는 이전보다 컸어요. 병원 하나가 전력을 잃었고 시장 한 곳이 불탔습니다. 사망자는 7명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어요. 시간대도 제각각, 위치도 무작위였죠. 유일한 공통점은 민간이란 것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였죠.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 무기 체계를 언급했어요. 최근 유럽에서 효과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검증된 건 아니었죠. 게다가 도입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섣부른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요. 준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도 했죠. 그날 오후 또 공격이 있었어요. 이번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드론 3대가 동시에 떨어졌어요. 한 대는 놀이터 옆, 한 대는 주차장, 한 대는 건물 외벽에 충돌했죠. 어린이 1명이 파편에 맞았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었지만 부모는 오열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주변 주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누군 분노했고 누군 두려워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망자가 적다고 해서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매일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드론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감정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현재 태국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드론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부수고 있다고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방콕의 야경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요. 이건 아직 전쟁이 아니었지만 전쟁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저는 마르크 듀부아입니다. 올해 나이는 49살입니다. 2025년 3월, 저는 방콕에 도착했어요. 아세안 안보자문단 소속으로 파견된 임무였죠. 태국 정부가 요청한 건 간단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 날아오는 드론 공격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 제시였어요. 공식적으론 분쟁이라 불렸지만 전면전은 아니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충돌 정도로 보고되고 있었죠. 공항을 나서는 순간 느낀 건 열기보다 평온함이었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넘쳐났고 카페마다 관광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같지 않았죠? 택시 기사는 제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디서 왔냐고요? 프랑스라고 답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이냐는 질문엔 일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그는 더 묻지 않았죠. 브리핑은 다음날 아침 일찍 시작됐습니다. 태국 공군본부 회의실엔 10여 명의 장교가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젊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책임자는 50대 후반의 준장이었죠. 그는 제 경력을 간단히 소개한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캄보디아 측에서 날아오는 드론은 중국산 저가형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모델명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구조는 단순했어요. 폭약을 실은 소형 비행체가 목표 지점까지 날아가 충돌하는 방식이었죠. 가격은 대당 $1,000 미만으로 추정됐습니다. 내로에서 분석했던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사례와 비슷했어요. 문제는 빈도였습니다. 하루 평균 10대에서 20대가 국경을 넘었어요. 목표는 대부분 민간 시설이었죠. 아파트, 병원, 전력 변전소, 시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망자는 많지 않았어요. 한 번에 한두 명 정도였죠. 하지만 매일 반복됐습니다. 준장은 지도를 펼쳤어요.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공격 지점이 국경 지역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패턴은 없어 보였죠. 어제는 북쪽 마을, 오늘은 남쪽 도시, 내일은 중부 지역 이런 식이었어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기존 방공 체계는 작동하지 않느냐고요. 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더론 포착이 어렵다고 했어요. 드론이 너무 작고 낮게 날았죠. 대공포는 느렸고 미사일은 과했습니다. $1,000짜리 드론을 $1,000,000짜리 미사일로 격추할 순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맞지 않았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교들은 각자 의견을 냈어요. 누군 국경 봉쇄를 제안했고 누군 보복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았죠. 국경은 너무 길었고 보복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렀어요. 저는 그날 오후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병원이었어요. 방콕 외곽의 작은 의료시설이었죠. 건물 3층 한쪽 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드론이 새벽 4시쯤 충돌했다고 했어요. 다행히 환자는 없었지만 간호사 한 명이 파편에 맞아 다쳤죠. 현장을 보면서 든 생각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파괴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폭약량이 적었죠. 하지만 정확했어요. 병실이 아니라 의료 장비 보관실을 마쳤습니다. 우연치곤 너무 정교했죠. 저는 파편 몇 개를 수거했어요. 분석팀에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속 조각은 가벼웠고 표면은 거칠었어요. 대량 생산품처럼 보였죠. 정밀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밀했어요. 이 모순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또 다른 공격이 있었어요. 이번엔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주차장에 드론이 떨어졌죠. 주민 2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저는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경찰이 이미 통제선을 쳤더군요. 주민들은 밖에 나와 서 있었어요. 얼굴엔 공포보단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한 노인은 제게 말했어요. 이게 벌써 이번 주 3번째라고요. 처음엔 놀랐지만 이젠 익숙해졌다고 했죠.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주차장 바닥엔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폭발 흔적이었죠. 반경은 3m 정도였습니다. 차량 2대가 파손됐고 기둥 하나가 금이 갔어요. 역시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죠. 저는 태국 공군 분석관과 함께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지난 한 달간 발생한 공격은 415건이었습니다. 사망자는 23명, 부상자는 151명이었죠. 숫자만 보면 작았어요. 하지만 분포를 보니 달랐습니다.
피해는 전국에 퍼져 있었어요.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곳까지 공격받았죠. 분석관은 제게 물었어요. 이게 전쟁이냐고요? 저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정의로 보면 아니었어요. 선전포고도 없었고 대규모 교전도 없었죠. 하지만 민간인이 죽고 있었습니다. 매일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나토 시절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시리아 내전 당시 드론 공격 패턴 분석 보고서였죠. 당시엔 드론이 주로 군사 목표를 노렸습니다. 탄약고, 지휘소, 검문소 같은 곳이었어요. 민간, 시설 공격은 드물었죠. 태국 사례는 달랐습니다. 군사 목표는 거의 없었어요. 모두 민간이었죠. 의도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포를 주려는 건지, 경제를 마비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은 5건, 어떤 날은 20건이었죠. 예측은 여전히 불가능했어요. 저는 매일 현장을 돌았습니다. 병원, 시장, 학교, 공장을 봤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드론의 정확도였습니다. 목표를 빗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건물 특정 층, 특정 구역을 정확히 맞췄죠. 저가 드론치곤 너무 정밀했습니다. 저는 준장에게 보고했어요. 이 드론엔 정밀 유도 장치가 있을 거라고요. 아마 GPS 기반일 거라 추정했죠.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냐고 물었어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유엔은 우려를 표명했지만 제재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상황을 주시한다고만 했죠. 유럽은 더 관심이 없었어요. 태국은 멀었고 분쟁은 작았으니까요. 저는 프랑스 본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 상황은 기존 전쟁 교리로 대응 불가하다고 썼어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답변은 일주일 뒤 왔습니다. 계속 관찰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실망스러웠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연속 공격이 있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22건의 드론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한 시간에 2~3건꼴이었죠. 피해는 이전보다 컸어요. 병원 하나가 전력을 잃었고 시장 한 곳이 불탔습니다. 사망자는 7명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패턴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어요. 시간대도 제각각, 위치도 무작위였죠. 유일한 공통점은 민간이란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였죠. 회의에서 누군가 한국 무기 체계를 언급했어요. 최근 유럽에서 효과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검증된 건 아니었죠. 게다가 도입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섣부른 결정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요. 준장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고도 했죠. 그날 오후 또 공격이 있었어요. 이번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드론 3대가 동시에 떨어졌어요. 한 대는 놀이터 옆, 한 대는 주차장, 한 대는 건물 외벽에 충돌했죠. 어린이 1명이 파편에 맞았습니다. 생명엔 지장 없었지만 부모는 오열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주변 주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누군 분노했고 누군 두려워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사망자가 적다고 해서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매일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드론이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감정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현재 태국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드론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부수고 있다고요.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방콕의 야경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불빛이 가득했고 거리엔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거요. 이건 아직 전쟁이 아니었지만 전쟁보다 더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경보는 하루에 7번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2시,
5시, 7시, 밤 10시였어요. 규칙적이진 않았지만 빈번했죠. 사람들은 이제 경보음을 듣고도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피할 곳이 없었어요. 저는 본부 지하 분석실에서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간 발생한 공격은 142건이었어요. 하루 평균 47건이었죠. 사망자는 33명, 부상자는 120명이 넘었습니다. 숫자는 계속 올라갔어요. 레이더 화면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드론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탐지 시스템은 무용지물이었죠. 경보가 울리는 건 이미 드론이 떨어진 뒤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레이더보다 빨랐어요. 준장은 매일 보고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같은 내용을 반복했어요. 현 체계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요. 드론의 비행 고도는 50m 이하였고 속도는 시속 90km였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새 한 마리 수준이었죠. 기존 방공 시스템은 이런 목표물을 상정하지 않았어요. 전투기는 수천 미터 상공에서 음속으로 날았고 미사일은 레이더에 명확히 잡혔죠. 하지만 플라스틱과 배터리로 만든 드론은 달랐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보고서에 명확히 썼습니다. 현재 태국군이 보유한 방공 자산으론 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준장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대규모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드론 62대가 방콕 외곽 세 지역에 떨어졌어요. 동시다발적이었죠. 목표는 주거 지역, 쇼핑몰, 그리고 초등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공격은 오후 4시 30분에 발생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죠. 드론 2대가 운동장 옆 주차장에 떨어졌습니다. 폭발음이 들리자 아이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다행히 직접 피해는 없었습니다. 폭발 지점이 주차장 구석이었고 아이들은 교문 쪽에 있었어요. 하지만 공포는 컸죠. 6명이 넘어지면서 다쳤고 10명 넘게 충격으로 울었습니다. 부모들은 달려왔어요. 저는 1시간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학교 앞엔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표정은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한 어머니는 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내일부터 학교에 못 보낸다고요. 다른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 답할 수 있겠어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었죠. 운동장 한쪽엔 검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파편은 이미 수거됐지만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발 지점을 살폈어요. 반경 4m 정도가 그을렸고 차량 한 대의 유리가 깨졌습니다. 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미는 달랐죠. 학교를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본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오늘 공격의 특징을 정리했죠. 첫째,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세 지역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벌어졌어요. 둘째, 목표물이 상징적이었습니다. 주거, 상업, 교육시설을 모두 포함했죠. 셋째, 타이밍이 정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노렸어요. 저는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심리전이라고요.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준장은 보고서를 읽고 회의를 소집했어요.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장관은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학교 공격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준장이 설명했어요. 드론 2대가 주차장에 떨어졌고 직접 사상자는 없지만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책상을 쳤어요. 이제 아이들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소리쳤죠.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은 심호흡을 하더니 저를 봤어요.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어요. 드론 공격은 이제 예측도 방어도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죠.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사회 기능이 마비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저는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현 체계를 유지하며 피해를 감수한다. 둘째, 캄보디아에 강경 대응을 한다. 셋째, 외부 기술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경 대응은 전면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죠.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옵션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남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외부 도움을 받거나였죠. 장관은 저를 봤어요. 외부 기술이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최근 한국에서 개발한 대드론 방어 체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형 요격 미사일과 탐지 레이더를 결합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죠.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험 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느냐고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어요. 검증은 아직 불완전하다고요. 하지만 현재로선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어요.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장관은 한참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어요. 준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였어요. 초기 도입 비용은 3천만 달러, 운영 비용은 월 100만 달러였습니다. 기존 방공 체계보다 훨씬 쌌죠.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장교가 물었어요. 한국 무기를 들여오면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요.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장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분석가로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치적 판단은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술적 관점에서는 명확했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기의 출처보다 효과가 중요하다고요. 지금 필요한 건 드론을 막는 것이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민간인이 죽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죠. 회의는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준장이 저를 불렀어요. 잠깐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빈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준장은 의자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 시스템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확신할 순 없다고요. 하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했어요. 현재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죠. 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학교 공격이 주요 뉴스였어요. 학부모 인터뷰가 나왔죠. 한 아버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고요. 한 어머니는 분노했어요.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고 소리쳤죠. 여론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엔 비난이 쏟아졌어요. 정부 무능, 군 무능이란 말이 넘쳤죠. 시위 계획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하지만 거리는 예전보다 한산했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가게들도 일찍 문을 닫았어요. 도시는 천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연락이 왔어요. 장관이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본부로 오라고 했죠. 저는 서둘러 준비했어요. 회의실엔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관도 와 있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회의실엔 안도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장관은 손을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협상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저를 봤어요. 계속 분석을 이어가달라고 했습니다.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데이터를 모으는 것뿐이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분석실로 돌아왔습니다. 화면엔 새로운 공격 데이터가 올라와 있었어요. 오전 8시에 드론 5대가 시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지도 위에 빨간 점이 또 찍혔어요. 점들은 이제 방콕 전역을 덮고 있었죠. 패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작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했습니다. 공격은 멈추지 않을 거였어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스템이 도입되는 동안에도 드론은 계속 날아올 거였죠. 사람들은 계속 죽을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매일 데이터만 봤죠. 숫자, 그래프, 지도만 봤어요. 하지만 숫자 뒤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 시스템이 도입되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전쟁터에선 모든 게 변수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해법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죠. 뭔가 시도해야 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희망은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사태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을 했다.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 방콕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적었어요. 가게들은 여전히 일찍 문을 닫았고 학교는 밤만 운영됐죠. 경보는 계속 울렸습니다. 하루 평균 5번이었어요. 저는 본부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 측과의 계약은 이틀 만에 체결됐어요. 빨랐죠. 일반적인 무기 도입엔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었어요. 시스템 배치는 사흘 뒤 시작됐습니다. 수송기 4대가 방콕 공군기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활주로에서 그 장면을 봤죠. 기체에서 내려온 건 컨테이너, 박스와 기술진이었습니다. 15명 정도였어요. 한국 측 책임자는 4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은 김준혁이었어요. 그는 준장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영 가능하게 하겠다고요.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준혁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이 시스템을 유럽에서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효과는 있었지만 완벽하진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저는 그 말이 오히려 신뢰가 갔어요. 과장하지 않았으니까요. 배치 위치는 신중하게 선택됐습니다. 국경이 아니었어요. 방콕 외곽 민간 밀집 지역 3곳이었죠. 병원 인근, 주거단지, 학교 주변이었습니다. 공격을 받아온 곳들이었어요. 시스템 설치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현장 하나를 방문했어요. 병원 옥상에 설치된 장비를 봤죠. 레이더와 발사대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승합차 1대 정도였죠. 김준혁이 설명했습니다. 레이더가 드론을 탐지하면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다고 했어요. 반응 시간은 3초 이하라고 했죠. 기존 체계보단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냐고요? 김준혁은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70% 정도라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된 건 배치 사흘째였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저는 본부 통제실에 있었죠. 화면엔 새 지역의 레이더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어요. 첫 번째 공격은 그날 저녁 6시에 왔습니다. 드론 1대가 북쪽에서 접근했어요. 레이더가 포착했죠? 화면에 빨간 점이 나타났습니다. 거리는 3km였어요. 통제실은 긴장했습니다. 모두 화면을 봤어요. 드론은 시속 90km로 날아왔죠. 목표는 주거 단지로 보였습니다. 거리가 1km로 좁혀졌어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발사음은 들리지 않았어요. 화면에서만 확인됐죠?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고 5초 후 드론과 충돌했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점이 사라졌어요. 통제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어요. 한 번의 성공일 뿐이었죠. 준장이 김준혁을 봤습니다. 김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상 작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14초가 걸렸어요. 기존 체계론 불가능한 속도였죠. 드론은 주거단지에서 800m 떨어진 상공에서 격추됐습니다. 민간 피해는 없었어요. 그날 밤 드론 공격은 5건 더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4건을 막았어요. 한 건은 탐지 범위 밖에서 떨어졌죠. 성공률은 80%였습니다. 김준혁의 예상보다 높았어요. 저는 밤새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요격된 드론들의 궤적을 추적했어요. 모두 민간 지역을 향하고 있었죠. 시스템이 없었다면 최소 10명이 다쳤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어젯밤 드론 공격이 있었지만 피해가 없었다고 했어요. 새로운 방어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내용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믿기 어려웠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작동했어요. 총 42건의 드론 공격이 있었고 31건을 막았습니다.
성공률은 74%였죠. 11건이 뚫렸지만 피해는 이전보다 훨씬 적었어요. 뚫린 드론들도 대부분 외곽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적은 곳이었죠. 사망자는 일주일간 3명이었어요. 한 달 전엔 하루 평균 2명이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어요. 저는 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시스템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민간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했죠.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라고 했어요. 2주일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늘었어요.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학교는 정상 운영됐죠. 경보는 여전히 울렸지만 사람들은 대피하지 않았습니다. 막힐 거라고 믿었어요. 한 카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처음으로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다고요. 여전히 드론은 날아오지만 떨어지진 않는다고 했죠. 그 차이가 컸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계속 정리했어요. 한 달간의 결과를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민간 사상자는 90% 감소했어요. 공격 빈도는 비슷했지만 피해는 달랐죠. 본부 회의에서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을 끝내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민간인을 지킬 순 있다고 했죠. 장관은 이해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은 정치가 끝내야 하지만 민간인 보호는 군의 책임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임시방편이었죠. 하지만 효과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어요. 한 달 후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이 중재안을 내놓았어요. 미국과 유럽이 압박을 시작했죠. 캄보디아 측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어요. 외교관들이 회의를 열었고 성명을 발표했죠. 하지만 그들이 움직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태국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민간 피해가 계속됐다면 어땠을까요? 사회가 붕괴됐다면, 난민이 발생했다면 국제사회는 그제야 개입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을 거예요. 저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이번 사태의 교훈은 선제적 방어라고요. 위기가 터진 후 대응하는 건 늦다고 했죠. 민간인 보호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은 태국군이 운영할 거라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민간인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거였죠. 하지만 현실에선 당연한 일도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처음 방문했던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3층 벽은 복구돼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복도를 걸었고 간호사들은 분주했죠. 평범한 병원이었어요. 한 간호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몇 주 전 현장에서 봤던 분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고요. 여전히 경보는 들리지만 두렵지 않다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답할 말이 없었어요. 다만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임무는 끝났어요. 다음 주면 프랑스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방콕의 하늘은 맑았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대드론 방어 체계 운용 결과 분석이었죠. 내용은 데이터 중심이었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무기의 우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고 썼어요. 누가 가장 비싼 무기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했느냐가 중요했다고 적었죠. 미국과 유럽은 사후 분석에 바빴습니다. 왜 자기들이 먼저 대응하지 못했는지 검토했어요.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열고 반성했죠.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록했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만 썼습니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었어요.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방콕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빛이 가득했고 차들이 움직였죠. 도시는 살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또 드론이 온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죠. 걷고, 운전하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막힐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시계를 봤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경보가 멈췄습니다. 요격됐다는 뜻이었죠. 도시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승리일까요? 아니었어요. 전쟁은 계속됐고 드론은 여전히 날아왔죠. 다만 민간인이 죽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전쟁의 중심이 바뀌었으니까요. 민간인이 표적에서 벗어났죠. 전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거리와 집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고 분석을 마쳤어요. 이제 남은 건 귀국뿐이었죠. 비행기 표를 확인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저는 짐을 다시 점검했죠.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봤어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휴전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죠. 아직 결론은 없었지만 대화는 시작됐어요. 저는 뉴스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지난 2달이 길게 느껴졌죠. 하지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지막으로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준장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했죠.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는 붐볐어요. 사람들은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죠.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삶은 계속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이륙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으론 지난 2달이 스쳐갔습니다. 데이터, 회의, 현장, 사람들이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들이었죠. 비행기가 떴습니다. 방콕이 멀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도시는 작아졌고 구름이 가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어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보고서의 끝이었죠. 전쟁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민간인이 전쟁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